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자, 화요일 날이었나요? 그래서 민법 강의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어, 방송 중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토요일 날 제 촬영은 다 마쳐놨고요. 다시, 그 라이브로 8시에 같이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 크게 이제 용어 두 가지죠. 수익률과 위험이라고 하는 거. 뭐 요거 얘기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응해서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런 기가 막힌 투자 대안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수익률에 관한 주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이때 어떻다? 바로 투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희망하는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요, 자, 투자의 기각 결정이라고 하는 거,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보다 낮게 되면 이때는 투자의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지문에는 구성이 되지만 답이 되거나 하는 주제는 아니죠.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틀리게,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옳게 구성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던 거 요구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정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출제 쟁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 파트에서는요,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문장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로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요구 수익률 얘기하고 기대 수익률을 번갈아 가면서 3년에 한 두 문제 구성하는 파트 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요. 자, 그래서 하나 쟁점을 삼아낼 게, 자, 먼저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투자자가 희망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해서 하나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위험률이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위험에 대한 비용. 그래서 무위험률 적금 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희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에 관한 주제는 뒤에서 논의게 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뭐고를 떠나서 무조건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자,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건 상승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해서 약간 흔들어주려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련해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실 때는 뭐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건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쓱 보고 이해가 되면은 넘어가시고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바로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테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자, 위험, 그다음에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에 있다. 특별한 뭐 쟁점은 안 될 테고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자, 기대 수익률.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서 어떤 투자안 A라고 한 것이 자 지금 호황일 때 불황일 때라고 해서 뭐 정상인 경우도 줄 수가 있는데 이때 호황일 때 수익률이 10%이다. 불황일 때 수익률이 2%다. B라는 투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호황일 때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8%라고 이렇게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확률은 바로 각 50%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예상 수익률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얼마 10%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확률 0.5를 곱하게 되겠죠. 그다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얼마 2% 곱하기 0.5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때 투자 A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6%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 B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호황일 때 8%, 발생률 확률은 50%로 전제가 됐을 때 이 4% 나오죠. 불황일 때 4%. 자, 이 발생률 확률이 2자 0.5라고 했을 때 2%. 그래서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은 똑같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곱하기 각 상황에 따른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거 뭐 요 얘기를 자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거 문장 형태로 가면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예시값으로 던져주게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 계산 문장으로 외우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자, 문장으로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잘 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A라는 투자 대안, B라는 투자 대안, 뭐 C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C라는 투자 대안 호황과 불황일 확률은 각 50%라고 전제하고 C라는 투자 대안 호황일 때 수익률 20%, 불황일 때 만약에 1%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10.5%라는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20% 곱하기 발생할 확률 0.5, 1% 곱하기 발생할 확률 0.5 두 개를 더하면 10.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라는 투자 대안의 투자 비중이 50%, B라는 투자 대안이 30%, C라는 투자 대안이 20%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어지는 시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A라는 투자 대안에서 6% 나왔었죠. 6% 곱하기 0.5 하게 되면 3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 또 6% 곱하기 0.3 하게 되면 이때는 1.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3 더하기 1.8. 그 다음에 아까 10.5 곱하기 0.2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해서 지금 5가 나올 테고 6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6 이런 식으로 비중 등을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는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중 평균한 값이라는 것은 이 투자 비중을 곱해준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낼 때 A라는 투자 때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 투자 비중이 얼마인지를 바로 50%면 0.5, 30%면 0.3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 완결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가는 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해서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A 부동산과 B 부동산, C 부동산 이 세 개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아까 우리 6% 나왔었죠. 자 비중이 50%라고 했으니까 0.5를 곱해서 하나의 값을 구할 테고 아까 또 B라는 투자 대안에서 6%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0%니까 0.3이라는 값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C라는 투자 대안 10.5% 나왔었고요. 여기다 투자 비중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죠. 20%라고 0.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가는 것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죠. 바로 이
요구 수익률 관련해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또는 이제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나머지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엮어서 구성하는 문제, 계산 문제로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여기서 거의 한 문제짜리 자 평균적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투자론 아주 기초적인 내용 하나 확인을 해드렸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 투자로는 제가 다른 영역보다 좀 분산을 해서 좀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뭐 별게 아니고요. 저야 뭐 하루나 이틀 정도에 요거 투자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죽기 살기로 공부할 그럴 성질의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씩 계속 떨어지고 난리들이지.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 안에 이 공식들을 다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분산해서 차근차근 원래는 이제 한 이틀 학원 같은 경우 1.5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3일, 3일, 4일까지 늘려서 아예 이 수업만을 가지고 투자론 전반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수익률에 관한 개념 복습을 했고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투자 위험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결국은 수익률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 챕터에서는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 정의, 기초적인 게 제일 어려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첫 번째 이슈, 위험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면 투자론 파트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렇게 가십시다. 사, 자, 금, 그 다음에 유라고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개론 교재 등에서 사, 금, 유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금융적 위험 또는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요거 되게 간단한 주제고요. 어려운 게 사업상 위험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쉬운 걸 잘해야 돼. 쉬운 걸. 대부분이 시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려운 걸 어떻게든 쇼부를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꼬여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카 중에 되게 초등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명랑쾌활해. 뭐 애들 중에서 진중한 애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드물 정도로 명랑쾌활해. 자, 근데 걔는 그 산수인가 이런 데 수학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도형이 맹치야. 저희 이제 친척분이 물어보더라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아나 봐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했을 뿐인데 하여튼 간에 이 도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 물어본 분한테 그 도형 아냐고 그랬어요. 자기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자기 새끼인데 뭐 어쩌겠어. 하지 말라고. 그 도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공간 감각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도형 파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 안 해도 대충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잘하면 돼. 자, 체육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 영어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자, 우리가 위험에 분류할 때 제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사금유라고 하는 걸 이걸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거의 2년에 한 문제씩 답을 뽑는 파트입니다. 사금유. 제가 잡담하니까 또 읽어보고 난리들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서 일단 답을 외우도록 합니다. 자, 금융위험이라고 해서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했을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이걸 이름하여 금융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의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자, 예상하지 못했던 자, 기대 수익률에 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월세가 1,000만 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00원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10억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3%다가 갑자기 10%가 돼버렸다. 극단적으로. 예,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 자체가 어떻다고요? 안 나오잖아.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원래 1,000만 원 수익,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자, 돈이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나가는 돈이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금리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는 금융적 위험 또는 금융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 얘기는 자, 뭐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자, 채권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이런 데 나눠서 이제 부동산 투자 등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급히 가격이 급등을 한다거나 뭐 급락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 이런 특징도 있지만은 이 주식 같은 거는 현금화하기 쉽죠.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서 부동산은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자, 만약에 이 부동산이 30억짜리다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지금 이 경기가 안 좋고 등등등 하필 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시기야. 전체 흐름상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려가는 시점이다. 그럼 이제 투자할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금매로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동성 위험이라 부른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게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융 위험과 유동성 위험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것만 알아도 다 문제 풀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사업성 위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등으로 분류를 한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지금 학교론 강의 한지 7년째인가 아직도 헷갈려. 그러면 이건 중요치 않다는 거 있대요. 제가 대가리 닭대가리라서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하면은 제가 외웠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거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한번 보니까 시장 위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걸 시장 위험이라 부르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른다. 수익의 불확실성을 총칭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운영 과정에서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험, 운영 위험이라는 용어를 쓴다. 위치 위험 해서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경되는 위험 해서 요거는 이제 대전이라든가 자 지금은 많이 시간들이 지났지만 광주광역시 뭐 이런 데 가면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죠. 옛날에 대전이 충청남도 도청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 광역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이제 번화가 있겠지. 근데 그 도청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합니다. 그 광역시가 되면서 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심지 한가운데가 텅 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위치업 또는 뭐라 부른다? 사업상 위험. 거봐요. 괜히 했잖아. 그래서 사금유만 외우는 거야. 사금유에서 금융적 위험, 금융위험과 유동성 위험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 자, 요렇게 쉬운 거 쉽게 넘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보통 학개론 교재 겁나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딱 하나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자,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자, 지금 당장 돈을 꼬라박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장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서 시장론 파트에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에서 들어올 1억이라는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1년 후에 1억이 들어온다. 2년 후에 또 1억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현 투자는 시점에서의 1억이라는 금액과 자 1년 후 1억, 2년 후 1억은 의미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해 주는 수식, 이걸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공식 공부를 볼 텐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위험 조정 할인율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 지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n은 기간을 의미하고 R은 할인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할인율이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자, 이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내가 은행에다 1억을 꼬라 박았을 때 1년 후에 얼마의 가치 총액이 얼마가 되는가 증가된 부분을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때 이것을 바로 R이라는 개념을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10년 후에 1억이 들어온다, 11년 후에 1억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이라는 금액이 총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치고 자,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위험도가 겁나 높은 A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 하십시다. 얘는 이제 잘 되면은 자 100을 얻을 수 있고 망하게 되면 10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투자 대안인데 얘는 잘 돼도 60, 안 돼도 40.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어간다고 했을 때 A라는 투자 대안이 훨씬 더 위험한 투자 대안이 되게 된 겁니다. A라는 투자 대안에 1년 후 1억이 들어온다. B라는 투자 대안에 1년 후 1억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A라는 투자 대안은 아주 위험한 투자자가 투자 대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투자 대안에서 1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은 할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으로 계산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B라는 투자단, 이건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에요. 그러면 1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을 보나마나 9천이나 9,500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안에서 발생한 수익의 현재 값으로 환원,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아까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는 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1억이라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A라는 투자 대안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체계 때문에 넣었는데 자 지금 보수적 예측이라는 개념이죠. 오타가 있네. 그래서 보수적 예측에서 투자 대안에서 발생한 수익을 낮게 추계하는 방법. 이 외에도 몇 개 더 있어. 다 필요 없어. 자, 이 위험의 관리 파트에서는 딱 하나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서 지금 두 개째 외우셨습니다. 오늘 공부한 주제.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금유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의 가능성,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관리 방법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러니까 위험의 관리 파트에서는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야. 뭐냐면 나오면은 무조건 위험 조정 할인율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출제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나머지 위험의 관리 방법은 전혀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외우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 관련한 정의 보셨고 기대 수익률의 계산식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분류로서 사금유라는 개념 설명드렸고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좀 종류라든가 관리 등을 보셨는데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제 옛날에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뭐 기억을 하시려면 제가 TV 본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TV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다 3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제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어떤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고 약간 그래.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이걸 떠나서 세상에서 많이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그래서 단점은
사무실 나갈 때 가끔 문을 안 잠고 나간다. 욕 뒤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넋을 빼고 산다고.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게 왜 아까 30년 전에 TV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바구니에 담게 되면 그만큼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요. 자, 포트폴리오.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제로가 되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 당연히 위험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때 위험의 범주에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대비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론 파트는 바로 미국 영어에서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을 번역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체계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 위험. 그럼 이제 시스템 상의 위험이 아닌 개별 물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자, 그랬을 때 위험의 종류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시스템 자체의 위험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요, 이렇게 6개 과목을 다 강의를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학기론으로 비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두꺼운 뭐 4천 몇백 페이지짜리 기본서를 다 쳐들고 공부를 해 보겠다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병자들 아닌가. 그걸 자기 머리에 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누가 했다는데 그런 개소리 필요 없고요. 결국은 그 방대한 내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체계적 위험,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힘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내가 자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든 혹은 어디 주식에 투자를 하든 또는 공동주택 상가 건물에 투자하든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령 분산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응해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시장 자체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그래서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결국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거저주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나누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 한정한다? 바로 비체계적 위험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투자론 중에 제일 쉬운 게 아마 이 파트가 될 거예요. 사금융도 제가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이 두 가지만 외우셔라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따라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나오면 그냥 거저 맞추라는 투자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얘는 내용을 따라서 말이 더럽게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겁나 말을 어렵게. 자,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특히 일본어 번역하면 개쓰레기처럼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게 만들었었고, 이건 영어 번역하니까 다 어떻게 보면 뭐죠? 문어체 비슷하게 번역체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하고요, 수익률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을 테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요. 그럼 만약에 자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다? 위험도가 낮은 쪽에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될 요. 그러면 거꾸로 위험이 똑같다,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기왕 어차피 위험이 똑같다면 그때는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 개념. 그래서 내용 되게 간단해요.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 이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전한 두뇌를 가지고 어떻다? 기본 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똑같으면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간단한 얘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투자 대안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동일한 투자된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투자된 A의 위험도가 B보다 낮으면 당연히 어떻다? 위험도가 낮은 투자된 A에 대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익률이 동일한 게 아니라 위험이 동일하다라고 전제가 삼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동일한 투자 대상 A와 B 중에서 만약에 자 지금 투자된 A의 기대 수익률이 투자된 B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된 A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투자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차근차근 체계 잡아가면요 별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용어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상 위험에 위치적 위험이 있고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죽어. 그래서 좌절해 버려. 좌절 금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개쓰레기 같은 말이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검토하실 주제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데 가장 좋은 분산 투자가 뭐냐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무식하게 외우는 거 두 개를 외우실 테고 하나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자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이걸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하고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죠? 예,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하고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살을 붙여 가봐야겠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아까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요거 이미 답 됐어요. 그 다음 효율적 전선은 뭐냐면서 제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네요. 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은 딱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와 투자자,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을 가리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접점이 어떻다?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자, 두 번째 효율적 전선. 이게 어려워서 두 번인가 최근 5년 사이 답을 뽑았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기준점이 위험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때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에서 효율적 전선에서 뭐가 된다? 최고의 수익률. 효율적 전선에서 뭐가 나온다?
최고의 수익률 해서 다 외우셔서. 근데 우리가 책에서 하나 더 남아 있어야 되죠. 무차별 곡선이 뭐냐? 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개별 투자자가 위험과 수익을 감안해서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점을 연결한 선에서 제가 이제 외우라고 할 때 미음 이렇게 가는데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정의 다루고 있는 경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A4 용지 반페이지입니다. 이게 뭔 소린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는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뭐 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걸 효율적 전선. 그래서 하나 더 가볼까요? 어려웠던 문제인데 효율적 프론티어 또 효율적 전선 하에서 투자자가 이미 효율적 전선이라는 개념은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최고의 수익률인데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위험을 감수해야지 더 높은 수익률을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렵고 그 중에서 시험에 안 낼 부분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거,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을 연결한 선. 그래서 이미 동일한 위험을 전제로 해서 최고의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더 많은 걸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 오신 것 중에서 아마도 내용상 까다롭고 어려운 파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 문장만 계속 외운다라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무차별 곡선은 자 미음에서 자 동일한 만족,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개별 투자자가 느끼는 그 점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건 수업 편의를 위해서 넣는 것이고 실제 시험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위험이란 주제와 위험의 분산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겁나 1년에 평균 두 문제 이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그 외에 이 투자론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히 암기가 필요한 영역, 바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에 관한 주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